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과연 이번 주에 여의도 정치권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금주의 정치 전망.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임시로 진행을 하는데 말이죠. 일단 최순애 평론가는 이제 구면이고 김찬휘 부소장께서는 이제 오늘 초면인데 네네. 예, 저보다 선배가 같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가요? 알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대안이라는 곳이 이제 정치경제연구소 이름이죠. 네네. 대안. 네네. 뭔가 대안을 우리 사회 대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네, 정책적 의도인가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예. 연구소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청하면서 여야의 긴장감이 지금 고조된 모습인데 물론 이제 오늘 하게 돼 있죠. 하게 돼 있는데 여야 간에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상황 먼저 좀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시죠. 먼저 최순애 평론가께서 해 주시죠. 워낙 자료 제출을 이제 주어진 시간 속에 안 하고 청문을 이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뭐 증인 채택도 이제 못 하고 안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급기야 이제 청문 연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때서야 이제 조금씩 자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예정대로 진행은 될 텐데 네. 증인 채택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이제 사람이 아니면 최소한 기관 증인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오늘 오전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연기시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통합당은 이제 4가지 정도 이제 쟁점을 정리를 해서 뭐 송곳 질문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증인이 각 그 박 후보자의 그 지인이죠.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오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면 증인이 거의 없는 이런 청문회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지금 뭐 그렇게 현실화될 것 그럼 같아요. 좀 이렇게 좀 굉장히 허술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부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일단 보통 국정원장이라는 게 보통 대통령의 가장 정치적인 측근 또는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통 내정하는 게 관례인데 예. 사실 박지원 씨가 내정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정당도 다르고 예. 정치 경력도 다르고 뭐 사실 정부하고는 좀 갈등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일단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뭐 문모닝이라는 뭐 얘기가 있잖아요. 대문모닝 예. 네. 아침마다 뭐 때렸다 비판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후보자 청문회에 앞서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야당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학력 문제 이런 걸 많이 좀 부각하고 있는데 최순애 평론가 보시기에 이런 쟁점 또 이렇게 논란거리들이 좀 파괴력이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학력 위조 문제는 이제 1965년 이제 후보자가 낸 서류에 의하면 1965년 9월에 단국대에 들어가서 이제 편입한 겁니다. 예. 67년 2월에 이제 졸업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시기가 군복무 시기하고 겹치고 또 이제 단국대 편입할 당시에 이제 조선대 5학기를 이제 수료한 걸 가지고 이제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또 나중에 광주교대 졸업한 걸로 또 이제 바꾸고 그래서 뭔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비록 이것이 55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긴 돼요. 개인의 자격 문제나 자질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도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문회 할 때 개인의 자질 도덕성 문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 역량 문제 분명히 이제 검증을 해야 되고 근데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과연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이유가 뭐냐에 저는 이제 또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2가지라고 보는데 과연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내정했을 때 현 정부가 가져가질 수 있는 효용성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예. 저는 이것이 남북관계에 있다고 보면 두 번째는 박지원 의원이 만약 이제 내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어차피 청문회를 치르면 대통령께서 임명하면 돼요. 20일 안에 이 뭐 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럼 예. 과연 박지원 이제 가정을 해서 미래일을 가정해서 국정원장이 과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말하자면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그것이 과연 요인이 무엇일 것이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 과연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럼 그거에 또
원천은 무엇이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문회 통해서 규명이 좀 돼야 되는데 아마 또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후보자가 답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질문하는 분들도 워낙 또 선수가 있으신 분들은 박지원 전 의원과의 관계가 있으니 뭐 질문에 또 수위조절이 있을 수 있는 예상은 되긴 됩니다만 그 지점에 이제 아마 또 포커싱이 되는 축이 또 한 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DJ 정부 시절의 대북 송금 문제 부분, 예. 실형을 산 부분 이런 것도 규명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찬희 부소장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뭐 학력 문제라든지 또 과거에 뭐 대북 송금 문제로 실형을 산 문제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문 대통령이 뭔가 아까 최순애 평론가 얘기대로 뭔가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서 국정원장 후보로 낙점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 결격 사유로 부각되는 것들이 크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학력 위조 문제는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좀 그런 경우가 많았다. 현재의 시각에서는 좀 보기 어렵다. 이런 이제 사실 궁색한 변명이죠,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은데 그게 과연 큰 결격 사유냐 하는 문제를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좀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네. 이미 광주 교대인 거로 이미 수정을 한 상태니까 네. 지금 상태가 위조 상태는 아니니까 그런 문제에서 현재가 학력 위조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아니다. 예. 과거 했으니까 현재는 이미 그러니까 과거에 음주운전했는데 지금 술 안 마시니까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물론. 그런 뜻은 네. 아니고요. 지금의 학력 위조가 아니고 과거에 이제 편입 과정 자체가 좀 불투명한 것일 수가 있다면 그런 것이 있었다면 불투명한 과정인 걸 낱낱이 좀 해명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그런 사태는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쉴드 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분이 분명히 해명이 돼야 되겠다는 거고요. 일단 이제 사상적인 측면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친북이라고 말하는 건 좀 과하다고 보고요. 김대중 정부 때 좀 남북 교류에 앞장서서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남북 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승부수인가 이게 언론이 얘기하는데 네. 저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아. 좀 쉽게 말하면 택도 없다. 예, 실제로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일쪽 야당에서는 좀 아까 이제 뭐 돌려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대북 송금과 관계된 뭐 네. 그런 식의 어떤 해결책을 도모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별로 현실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일한 증인이었던 고액 후원자가 국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이게 청문회 전망이 좀 어둡다. 이렇게 보십니까? 최순애 평론가께서도? 이 지인이 50년 직이라고 합니다. 그 박지원 내정자랑.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5천만 원을 꿔줬고,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물론 뭐 차용 계획서도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자나 원금 상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 친구 관계에서 그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이제 안 나오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걸 또 뭐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이제 이 박지원 내정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 다 갚겠다. 갚겠다. 상환하겠다고 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갚겠다고 했으니 그 말을 뭐 믿어야지 뭐 또 그거를 뭐 계약서를 뭐 서류로 뭐 청문회장에 제출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기존의 청문회 보면 예를 들어 장관 후보자들이나 이런 고위직 임명인정들이 관행을 보면 청문회 때 불거진 문제들이 얼추 그 청문회 이후에 또 해결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청문회 때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예. 사후 약방문격으로 그 이후에 수습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청문회 문제 중에 하나가 예.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팔로우업이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심플한 문제잖아요. 그냥 갚으면 예. 되는 거고 무슨 뭐 불법 증축을 했는데 그거 다시 원상 회복을 하는 뭐 이런 류의 문제는 좀 아닌 거라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청문회에서는 증인이 오늘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보통 청문회를 하고 나서 평소에 가졌던 이미지, 그 후보자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가 많이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너무 또 겉핥기식으로 진행돼서 하나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이거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남북 관계 측면에서 이제 국정원장을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이게 국내 정치 관계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예. 대북 송금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 것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그때 정치적 복권을 시켰고요. 당시에 다시 말하자면 박지원 후보가 당시 이제 어려운 상황에 노무현 정부 때
사면이 돼서 정치적 복권이 됐듯이 지금 박지원 후보가 처해 있는 민생당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네. 20석을 갖고 있던 정당이었는데 지금 원외 정당이 됐죠. 그래서 약간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간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는 건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더 국내 정치 관계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상당히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아까 남북 문제는 사실은 여의도 내에서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이 돼요. 과거에 뭐 이런 뭐 자금 관리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액수가 뭐 얼마 정도 일단 거론이 되는 문제도 있고 저는 그 부분을 가동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 이 성과물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결론 내지는 갈무를 해야 될 상황이고 뭐 본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밟겠다라는 이런 청사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지금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정치권이 저는 개헌 문제로 엄청 큰 어떤 이 요동이 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지원 전 내정자가 한 축의 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어떤 추측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 정치 문제도 전혀 국정원장으로서 선을 긋고 관여를 안 하겠다라고 보지는 저는 않아요. 저는 그 부분은 뭐 동의를 합니다. 예. 박지원 후보자가 이제 서면 질의 답변을 어제 했는데 국가보안법은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서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은 뭐 예상했던 얘기인가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했던 얘기입니다. 예. 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죠. 놀라운 일 아닙니다. 예. 예. 아, 거기에 대해서 뭐 논평할 가치가 네, 없습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예. 아니 이 부분은 옛날에 과거 전두환 그 시에 대해서도 네. 이미 뭐 저기 논란이 있죠. 그것도. 그 부분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것이 본인의 정치의 행위였다라고 나중에 어떻게든 변명을 할 값에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한 전력도 있고 지금까지 어떤 쭉 행태를 관찰해 본 바로는 이 부분은 지극히 뭐 그냥 합리적인 수준의 상식적인 수준에 있어서 실제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했을 수도 있고 그 정도 선은 본인도 동의를 하고 하지만 특별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나름대로 뭐 다 밝혀지지 않은 어떤 본인 나름의 소신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진짜 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진보를 이뤄내고 싶다, 진전된 상태를 만들고 싶다라는 소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뭐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 또 우리가 이 남북한 간에 아직도 이렇게 긴장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것도 이제 사실 서로 이제 갈라져서 싸울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이제 남북한 관계가 지금 굉장히 교착 상태인데 사실 화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계속 이렇게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게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꼭 무슨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또 국정원장 한두 명 교체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금 지금 개성에서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얘기 나오지 예. 않습니까?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K-방역에 어떤 우리가 그 국제적으로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K-방역의 어떤 비법들이라든가 또는 인력들 이런 것들을 대거 파견을 해서 뭔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북한과의 돌파구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국정원장이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건 좀 새로운 얘기. 만약에 이제 기자가 이걸 듣다가 이거 기사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인데 말이죠. 네. 최순애 평론가께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비상확대회의 정치국 소집을 했고 또 개성을 폐쇄했고 이 정도면은 인정한다고 보는 겁니까? 코로나가 우리도 좀 심각하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코로나 코비드19 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공식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또 이 공식 정보는 아니지만 코로나 환자로 인한 사망이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 사망이 벌써 한 280여 명 정도 된다는 설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은 그동안 말을 못 하고 끙끙 앓았을 개연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월북한 그 20대 그 청년 20대 탈북민이 다시 월북한 어제 그 보도를 공식화함으로써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 라는 이 문제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더 확전될 가능성이 있고 그 원인이
그 탈북한 남한에서 온 그 월북한 그 청년이다. 그 20대 탈북민이다. 그래서 이 원인이 이 남한 쪽에 있으니 어떤 거를 요구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 요구를 했다 한들 아까 이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저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할수 보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 당장 전염병으로 인해서 뭐 김정은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인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생명을 지금 잃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역량이 이미 뭐 국제적으로 증명이 되는 터라서 네. 그분은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김정은도 아 정말 이렇게 절박하다 도와달라 오픈 마인드고 오픈한다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면 저는 활용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김정은이 마스크 쓰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실 완화된 어떤 형태를 통해서 우리 극복을 하고 있고 해왔는데 사실 유럽이라든가 남미라든가 많은 나라들은 락다운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봉쇄, 예. 봉쇄를 하고 거리를 폐쇄하고 군대까지 동원돼서 이제 막기도 하고 이런 거 우리가 사실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낯익은 풍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도 예를 들면 그런 강력한 봉쇄 조치라든가 어떤 통행 제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통제적인 정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예. 통제 상황에서도 통제된 상황에서 자기 집에서 죽어갈 수가 있거든요. 또는 그다음에 무슨 뭐 시설에서 죽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최순애 평론가도 말씀했지만 실제로 이게 탈북민이 넘어와서 개성에서 퍼졌다라는 건 일종의 어떤 책임 전가라기보다는 사인, 신호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남한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남한의 책임이 있으니 남한한테 공개적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인을 줘갖고 이렇게 줬으니 이 사인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게 남북화의 교류의 단서를 삼는 게 어떻게 되냐. 인도적인 측면도 있고 정치적이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런 식의 계기로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탈북민이 다시 월북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의심 환자인지 뭐 확진자인지 이런 거 아직 드러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살다가 갔는데 사실 지금 보도되는 거는 그 이 탈북한 20대 청년이 그 성폭행 예, 이제 성범죄자로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 지금 탈북한 지 이제 이탈해서 남한에 정주한 지 3년 됐는데 적응을 못 했다는 그 주변 지인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 월북을 상당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또 답사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그런 정보들은 나오는데 실제 코로나 환자였는지 뭐 이런 거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일 날 가서 이제 북한이 일주일 만에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북한은 들어가서 조사를 이것저것 해봤더니 확진자라고 단정은 안 하지만 이렇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이제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 더 이제 진행상을 봐야 되겠지만 북한도 아마 그 하나로 당황했을 거고 본인도 군 경계 태세가 뻥 뚫려서 당황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표명한 거 보면은 당장 코로나에 대한 내부 사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 전망해 볼 수 있겠고 이 다시 월북한 20대 이분이 정말 이제 본인도 모르게 확진돼서 거기서 밝혀졌다면 아마 개성 전체로 이제 폐쇄했다고 하니까 북한 내에 코로나가 더 확진될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식 어떤 요청이 있으면 그리고 뭐 공식 요청은 뭐 자존심 때문에 말은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있다면 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는 될 수는 있겠죠. 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 탈북민이 남한에 왔다 다시 또 북한을 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군이라든지 정부에서 이게 굉장히 경계태세라든지 이게 허술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르신들 말씀드리면 이 45년에서 48년 사이에는 왔다 갔다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그런 상황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수영을 해서 내려오고 수영을 해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상황 자체가 뭔가 군 차원에서 좀 점검해야 될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군 당국이 뭐 어떤 원래 이렇게 허술했는지 아니면은 뭐 이 사안에 대해서만 좀 유독 이랬는지. 그 지난번에 그 강원도 속초인가요? 고성인가? 그쪽 해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하다못해 저기 한 7, 8년 전에 그 똑똑 그 노크 귀순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군 기강 해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북한의 보도가 나온 이후에 우리 군 당국도 이제 알았다는 거라서 예. 사실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탈북한 20대 청년이 3년 만에 다시 월북한 사실도 그렇고 예. 아니 그럼 어떻게 다시 갔지? 그러면 우리 군의 역할은 뭐지? 그렇게 경계가 허술한가? 뭐 이런 생각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군 당국도 어제 북한이 발표한 이후에 알았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조사와 진짜 이런 거야말로 국회와 정부가 국회가 할 일인 거고 정부는 지금 군 경계태세를 다시 잡아야 될 때고 진실조사, 사실조사가 일단 선행돼야 되겠죠. 경위파.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 엄청 화를 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북한도 상당히 통제라든지 감시 이런 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네. 좀 허술해졌다 이렇게 자책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 좀 더 통제와 감시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물론 이제 군 경계태세는 북이건 남이건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더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꾸 부추기는 것보다는 엄정하게 이제 따질 것이나 조사할 건 조사하되 오히려 긴장 완화의 계기로 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또 이게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의 어떤 다시 개선의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지 전망 같은 거 좀 해주시죠. 최순실 평론가께서. 일단은 이게 너무 황당무계한 일이라서 우리가 그 남북 관계 개선도 해야 되고 한반도 평화도 정착해야지만 현재 상태에서 이거는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서 우리가 그러면 예. 이거를 어떤 계기로 긍정적으로 전환을 해서 대화의 모드를 마련한다는 건 그 다음 순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부소장께서는 뭐 이견이 있으시니까? 이견 없습니다. 예. 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네.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도 나오시죠, 당연히. 네. 나오시고. 네, 금주의 정치 전망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찬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부소장, 소장이 아니고 부소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